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우리 지금 친정에 와 있어. 엄마가 닭볶음탕 해준대. 자기도 회사 끝나고 여기로 바로 와.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는 오늘도 친정에 가 있나 봅니다. 여보, 장모님 힘들게 왜 자꾸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아내를 타박해보지만 왜? 아가씨 닭볶음탕 좋아하잖아.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아가씨가 엄청 좋아하던데? 아내는 어김없이 제 동생 핑계를 댑니다. 그런 아내에게 알았어, 나 지금 출발해. 근데 갈 때 뭐 좀 사가지고 갈까? 글쎄, 잠깐만.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박서방이 물어보는데. 아내가 장모님에게 물어보는지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야, 엄마가 올 때 수박이나 한 통 사오래. 저번에 아가씨가 수박아채를 2그릇이나 먹었다고 하는데 올 때 수박 사와. 그리고 조심해서 와. 아내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내와 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던 동료 직원 한 명이 왜? 또 장모님이 오래? 밥 먹으러? 라고 물었어요. 닭볶음탕 해놨다고 와서 저녁 먹으라네. 제가 대답을 했고 박 대리는 진짜 장가 하나는 끝내주게 갔어. 캬, 부럽다 부러워. 우리 장모님은 맨날 내 지갑만 바라보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며 부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그런 장모님을 닮아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저는 퇴근하면서 수박 한 통을 사고 옆 꽃가게에서 장미꽃 한 다발도 샀어요. 장모님이 장미꽃을 좋아하시거든요. 한 손에는 수박을, 한 손에는 장미꽃을 들고 처갓집으로 갔는데요. 장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제 동생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뭔가가 잘 안 되는지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 중이네요. 그런 장모님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발견한 장모님이 박서방 왔는가? 라며 말을 하는데요. 장모님이 말을 하면서 장모님도 모르는 사이 손동작으로 말을 합니다. 제 여동생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심한 열병을 앓은 뒤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동생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하는 것도 많이 어색한 편입니다. 그런 여동생을 보며 외국인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말이죠. 하지만 여동생은 소리만 듣지 못할 뿐 발음이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말은 곧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 여동생으로 인해 저는 늘 안타깝기만 했었는데요. 제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치졸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제 여동생이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전 여자친구를 사귀고 얼마 후에 그런 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전 여자친구들은 굉장히 놀라며 뭔가 찜찜해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전 여자친구들 집에 인사를 하러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전 여자친구 가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뒤에 전 여자친구들은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곤 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제 동생과 같은 그러한 것이 참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결혼을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점점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상사가 소개를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저는 그때쯤 세상을 향한 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거든요. 마치 제 여동생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아내를 소개해준 사람 말로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진짜 아까워서 소개시켜주는 거야. 가서 밥이나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봐. 박대리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아까워서 그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아내는 성격이 굉장히 밝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웃는 모습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항상 잘 웃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아내도 제가 싫지는 않았던지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런 제 얼굴의 그늘을 아내가 보았던 것인지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물어왔어요. 현석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게 말이야.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 말 나온 김에 자기한테 말할게. 제가 아내의 눈을 바라봤는데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잠깐 멈추고 아내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내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싫은 표정을 하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제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거든요. 그런 저의 행동에 걱정스러운 듯이 아내가 물었어요. 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근데 내가 처음부터 자기를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말을 못했는데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저리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내가 자기 동생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순간 멈칫한 채 아내를 바라봤는데요. 자기 동생 말이야.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벌써 알고 있었는데? 아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뭐야, 자기 알고 있었어? 어떡해? 우리 소개해주셨던 윤 과장님이 말해줬어. 자기 그동안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있었다며? 뭐야, 그럼 자기는 그런 거 다 알고도 그동안 나랑 사귄 거야? 그게 왜?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야? 여자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그게 왜 놀랄 일이냐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야. 제가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당황을 한 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는데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자기 보고 싶대. 우리 나이도 있고 한데 우리 부모님 뵈러 우리 집에 한번 와. 엄청 궁금해하셔. 여자친구는 제가 놀라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를 보며 자기 부모님을? 놀라서 물었어요. 자기 엄청 궁금해하셔. 여자친구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글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여자친구에게 다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자기 여동생 얘기 다 알고 있어 라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니 우리 언제 갈래? 이번 주 주말에 갈까?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신다고 했어. 이번 주 주말에 가자. 응? 가자. 라며 졸라댔어요. 그 순간 제 눈가가 촉촉히 젖어왔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단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어요. 그 주 주말에 여자친구 집에 들어섰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왔어요? 반가워요. 어서 와요. 라고 말이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더라고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굉장히 친절했고 예의가 바르셨어요. 여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도 참 밝고 상냥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환대에 몸둘 바를 모른 채 그저 기쁜 마음으로 음식도 맛있게 먹고 대화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하는 내내 저는 제 여동생의 이야기가 언제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끝까지 여동생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런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저기 제 여동생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들었네? 자네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 우리 지연이가 사진 봤는데 얼굴이 엄청 예쁘다며? 나중에 우리에게도 소개시켜 주게나? 아주 궁금하구먼. 여자친구 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했고 나보다 나이가 1살 많던데 그럼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여자친구 동생이 물었어요. 그 말에 여자친구 아버지가 아니지, 사돈이라고 불러야지. 사돈? 꼭 그렇게 불러야 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지.
라며 여자친구 동생이 활짝 웃었어요. 그 말에 제가 약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근심을 알긴 하는 것인지 모두들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고 얼마 뒤에 시간을 내서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우리 집은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여자친구는 내려가는 내내 공기 좋다 라며 그저 신나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인사를 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제 여자친구를 보며 그저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으셨어요. 여자친구 성격이 워낙 밝아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많이 싸주셨어요. 엄마, 그런 거 누가 먹는다고 그래? 제가 핀잔을 줬지만 어머, 이거 거무콩이네요?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엄마 밥할 때 꼭 거무콩 넣어서 하세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이라고 좋아하며 우리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울컥하시더니 뒤를 돌아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여자친구가 어머님,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저도 정말 잘할게요. 라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참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여자친구와 엄마를 보던 아버지와 여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래서 남자나 여자나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얼마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두 집안이 서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견례 장소를 상의하던 중 여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서 하자고 하시던데 바람도 쐴 겸 가보고 싶으시대. 우리 고향집? 거기 좀 멀지 않나? 그냥 서울에서 해. 아니야, 그냥 자기 고향에서 하자. 여행도 할 겸 해서 말이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그 말에 다시 제가 목이 메어왔어요. 여자친구는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오던 날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이해해줘요. 우리 딸이 낯을 많이 가려서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친해지면 잘 지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마도 제 여동생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본가 근처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견례에서 우리 엄마가 그만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는 여자친구 가족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상견례 장소에 들어가니 여자친구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친구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과 제 여동생이 들어오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제 여동생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여동생을 보던 장모님이 여동생에게 만나서 반가워요. 얼굴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장모님은 말이 아닌 손동작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룸에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런 장모님을 따라 장인어른과 처제까지도 손동작으로 제 여동생에게 인사를 했어요. 미리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제 여동생의 표정은 놀라움과 함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요. 여동생도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느꼈던 것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며 떠듬떠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곧 우리 엄마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흐느꼈어요. 그 모습에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고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장모님은 제 여동생에게 음식은 입맛에 맞아요? 라고 조금 어설픈 손동작으로 물었어요. 그런 장모님의 말에 네, 맛있어요. 라고 제 여동생이 어색하지만 천천히 말을 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여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러다가 식사가 다 끝날 무렵 장모님이 저에게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아직 손동작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어요. 나중에 많이 가르쳐 줄래요? 동생한테 말 좀 해주게. 나이가 있다 보니 자꾸 까먹어. 내가 그것까지 연습했는데 라고 말을 했고 제가 제 여동생에게 그 말을 전달했어요. 그런 저의 말에 우리 엄마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잘하시던데요?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장모님이 정말요? 진짜 고맙습니다. 라고 했고 말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처제가 틈을 보더니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손동작으로 제 여동생에게 물었어요. 그 말에 제 여동생이 네
라고 또박또박 말을 하며 정말 좋아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내의 말에 따르면 자기야, 우리 부모님 몇 날 며칠을 연습했어. 그런데 아빠가 자꾸 틀려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어. 라며 활짝 웃기도 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울컥울컥 한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제가 우리 아내에게 더욱 감동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부모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요. 우리랑 같이 올라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얼음이 되었는데요. 너희 집으로? 근데 우리 딸은 아직 우리랑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했는데요. 아가씨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어요. 아가씨도 가고 싶대요.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고, 뭐? 너희들을 따라간다고 했다고?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여동생은 부모님을 떠나면 극도로 불안해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여동생이 엄마, 나 언니 오빠 따라가서 빵 만드는 거랑 커피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어 라고 손동작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여동생의 말을 듣더니 문득 여동생이 커피를 참 좋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동생의 말에 너 진짜 괜찮겠어? 엄마가 물었고 응, 언니도 있고 난 괜찮아. 언니도 참 좋은 사람 같아. 여동생이 말을 했어요. 제 여동생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동생은 성격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는데 어느 날은 와이프에게 언니, 내일 친구랑 집에 놀러 와도 돼요? 친구가 언니 오빠 궁금하대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동생의 말에 아내가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여동생 친구들이 오는 날 아내는 진수성찬을 차려냈는데요. 장인 장모님과 처제까지 불러서 아침부터 음식을 했거든요. 여동생의 친구가 온다는 말에 장인 장모님도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얼마 후 여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들어섰는데 우리는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꽤 많은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더니 제 아내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여동생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안아주기까지 했어요. 지금껏 살면서 여동생의 친구를 데려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우리 엄마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사진을 보며 엄마가 다시 눈물을 흘렸고 말이죠. 확실한 건 여동생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과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기다 처제랑은 나이도 비슷해서 둘이 미술관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러더니 작년에는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였어요. 둘이서 완전히 단짝이 되어서 둘이 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죠. 선한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어요.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동생이 이토록 변하다니요. 우리 부모님은 그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처갓집 거실에서 장모님은 제 동생에게 손동작으로 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법 잘하시는데도 더 배우고 싶어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는 거야. 내가 요즘 아주 젊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우리는 닭볶음탕에 수박을 잘라서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이런 것이 행복이겠지요. 그런 장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문득 장모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장모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오빠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요. 그런 오빠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싫었다고 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자네 동생은 조금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움츠리지 말게나. 오빠가 더 든든하게 지켜줘야지.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장모님의 말에 제가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난 것도 제 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떤 복이 있어서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아내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만 배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해한다고 해주더군요. 배려심도 참 깊은 여자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콘서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귀여운 나머지 부탁이 뭔데요? 라며 웃으며 물어봤더니 지금 말고 나중에 꼭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설렘을 가득 주던 그녀와 즐겁게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나서 곧바로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이고 하니 식사보다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제가 잘 알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려서 술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하얀 얼굴이라 그런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소한 모습조차도 너무 예뻐 보였고 저는 거침없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죠.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그녀도 점점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녀는 제게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까지 안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은 자신만을 위한 옷장도 생겼으면 좋겠다며 옷, 신발, 가방 등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서 오빠는 결혼하게 되면 부인한테 일 시킬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녀가 꿈꾸는 생각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럼요. 부인이 집에서 살림해주면 저야 고맙죠.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니까요 라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저희는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고 무리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그녀의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녀와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기에 부축을 해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줄래? 그러자 그녀는 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술 좀 깨 겸 쉬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도 술에 취해서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여기 근처에 쉴 만한 곳 좀 찾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오빠 사는 곳도 구경하고 싶은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당돌한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속마음은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저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는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여기에 지내는 거예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질까 봐서 여자친구의 기분이 좋아지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이 집에다 예지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지라며 웃으며 대답해줬죠. 집 구경을 한참 동안 하고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긴 한데 자신은 혼전순결이라며 제게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신체 건장한 남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지만 여지껏 연애도 안 하면서 잘 살아왔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면서 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와인을 더 마시고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겨두었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녀의 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해장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묵직했었던 현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기어 보이면 자존심이 상해서 5만원권으로 많이 채워놨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가끔 술 마시고 돈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냥 또 잃어버렸나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돈도 제 여자친구가 몰래 훔쳐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는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다른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뜸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기다리게 해서 부탁 들어주기로 했던 거 잊지 않았냐면서 혹시 그때 약속했던 부탁 오늘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탁이라고 해봤자 별거 있을까 싶어서 무슨 부탁인지 물었죠. 사실은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선물 받았답니다. 친구가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오빠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어릴 때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어받기에 돈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가방을 사러 갔더니 가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가방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가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사주게 되었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는 제 돈을 쓰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는 당연히 돈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던 여자친구에게 뭘 얻어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죠. 다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 10원도 안 쓰는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고 할까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도 편의점에 있는 생수 하나만 사다 줘도 저는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그런 실망감을 주는 것도 앞으로 결혼하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지는 건 따로 있었죠.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이해해주면서 혼전순결을 지켜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몇 달 정도 만났을 때 단 둘이서 여행을 갔었을 때는 정말 참기가 많이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생과 술을 한잔 마시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동생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형한 능력도 이미 다 갖춰뒀겠다. 나이도 이미 노총각인데 차라리 결혼을 바로 하는 게 해결책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했고 평생을 함께 지내다 보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스러워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제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승낙해줄지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나이도 나이지만 여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처음 사귈 때부터 여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얘기를 한 번씩 했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린 여자친구에 비해서 늙은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감동스럽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를 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둔 상태였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몰래 마중을 가서 무작정 태워서 이벤트 장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앉아서 여자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의 옆에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잠깐의 찰나에 온갖 생각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갖고 놀았던 건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를 만나던 중에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혹시 그것도 아니면 요즘 어린애들은 친구끼리도 저렇게 어깨에 손도 올릴 수도 있는 건가라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 나간 의처증 환자처럼 난리를 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단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사이인지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프러포즈를 할 생각에 두근거리던 설렘이었는데 그때부터는 화가 나서 폭발해버릴 만큼의 두근거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따라가다 보니 둘이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시내로 이동하더군요. 정말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입 밖으로 계속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남자는 다른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그 사이를 비집고 둘이서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고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때마침 1층에 있는 창가 쪽에 앉았었기에 차에서도 아주 잘 보이더군요.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지켜본 건지 이미 멘탈이 다 나가 있었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지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카톡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제 메시지를 읽더니 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여자친구를 믿지도 못하고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재밌게 놀다가 집 들어가서 연락 줘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죠.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는 게 맞았기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는데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저렇게 밝게 행동을 했었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 기참해졌고 오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확신으로 돌아서더군요. 신라 같은 희망으로 얌전히 지켜보고 있으니 술에 좀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군요. 그 둘은 다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제가 알던 여자친구의 집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룸촌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라고 왔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전화를 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귀참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다 무시하고 받지 않길래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카톡을 보냈죠. 딴 남자랑 있느라 전화도 못 받나 보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20분 정도가 지나자 여자친구가 나오더군요. 제 차를 못 보고 지나쳐서 큰 도로변으로 걸어가더니 그제서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친구는 화가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다 미행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가 날 사람이 누군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학교 친구네 잠시 들려서 과제 좀 한 거라며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고 있으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너는 집에 갔다고 거짓말하더니 술 마셔서 취한 채로 과제하러 갔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를 해버렸고 여자친구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무시하니까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는데 그날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걔는 내 친구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라도 오빠가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달라붙는 건 맞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사실 그날 너를 따라간 거는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갔던 거였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갔는데 그 혹시나가 혹시나였다. 네가 원하는 거 평생 하고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남자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걸 다 봤으니 앞으로 2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여자친구에게서는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제가 고백을 했으면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준 옷, 신발, 가방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당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이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었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해준 거 100만 원 넘는 거 알지? 네가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네 선물도 도로 가져갈 거고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면 선물도 필요 없고 너한테는 아무 말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예지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는데 키 크고 잘생긴 그 친구 너도 알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죄송해요. 저도 그 둘이서 사귀고 있는 건 전혀 몰랐어요. 오빠랑 예지가 사귀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둘이서 비밀 연애하고 있던 걸 자신한테 들켰다고. 오빠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지가 혼전 순결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사실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아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상을 했지만 그 충격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이 사실 아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돈 없고 어린 대학생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만났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주 때문에 결국 이사를 가게 된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5층짜리 상가 제일 꼭대기 층인 5층에 있는 투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엔 작은 카페와 당구장이 있고 3층부터는 저처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고깃집처럼 음식 냄새가 강한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동네 자체가 한적한 편이기도 해서 살고 있는 데는 크게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주분이 50대 정도로 생각보다 젊었고 훈훈한 외모에 젠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깔끔한 편이라서 주기적으로 청소업체를 불러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 주민분들이 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저희 건물주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건물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건물들이 많으셔서 엄청난 재력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젊은 나이에 그만큼의 재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부럽고 멋져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재력가라서 그런지 절대 쪼잔한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게 저희 부부는 이 집에서 거의 5년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해주실 때면 전세값도 절대 올려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살고 있었고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웃분들도 저희 부부처럼 전세값이 오르지 않기도 해서 다들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굳이 이사를 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좋았음에도
조금 불편한 점 한 가지를 굳이 꼽아보자면 건물주 아저씨는 정말 한가하신 건지 한량처럼 시도 때도 없이 건물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를 다녀오거나 운동을 할 생각에 잠시 동네 한 바퀴를 돌러 나가면 건물주를 가끔씩 마주치기도 한 거랄까. 뭐 사실 이것도 불편했던 점이라고 하기엔 억지라고 할 정도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서 운동을 하고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은 채로 바람도 쐴 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건물주분은 저를 보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제게 말을 걸면서 지내기에는 불편하지는 않은지 이것저것 캐물었고 힐끔힐끔 제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는 엄청 젠틀해 보이셨는데 요즘 들어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말을 거는구나 싶었고 제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데 기분이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건물 주분이기도 하고 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저희 집에 갑자기 벨이 울리더군요. 누가 말도 없이 찾아왔나 싶어서 인터폰으로 보니 건물주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가 싶었기에 냉장고에 있던 주스를 하나를 꺼내 건물주에게 건네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고 그런 건물주는 저에게 남편은 집에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었고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아무리 건물주라도 여자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점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오늘 야근 중이라고 이제 곧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 다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말이 없던 건물주는 저에게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혹시 내 애인 할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건물주는 저에게 한동안 내 애인을 해주면 전셋값도 내려줄 위험도 있고 매달 필요한 거 사는데 쓸 수 있게끔 신용카드도 제게 준다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들어 큰 돈이 많이 나가서 마음이 힘들었었고 저도 가정주부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 남편 혼자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생활에 많이 쪼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고 스스로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시냐며 됐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건물주는 말했습니다. 우리 501호 세댁만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건물주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401호에 살고 있었던 20대 후반 자취생도 이 아저씨와 불건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몸매도 좋고 엄청 화려한 외모에 좋은 회사에 돈도 많아 보였는데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도 있어서 곧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부적절하고 못된 사이로 발전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손을 뿌리치면서 유부녀인 저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며 지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건물주는 그러면 이사 가실 준비하라며 전세값을 올린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건물주가 한다는 말이 이제까지 전세값 오르지 않았던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갑자기 이게 뭔가 싶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형편도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지인분의 추천을 받고 주식에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같이 해온 지인이었기에 모든 걸 다 믿고 투자를 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들 짐작하시듯 주식에 투자한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당장의 빚을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라 저희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돈까지 빌려주고 저희조차도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셋값을 올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너무 힘이 들었고 성희롱 당한 듯한 기분에 너무 우울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건물주에게 따지고 들기를 수차례 하지만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았고 어쨌든 법적으로도 저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가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주에게 집을 내놓는다고 말하였고 며칠 뒤 그 전처럼 남편이 야근하고 있었던 날 늦은 시간에 맞춰 건물주가 또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며 굳이 이렇게 이사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둥 애인으로 지내면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잘해준다는 둥 갖고 싶었는 건 없는지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또 저를 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든 시기에 몸도 마음도 지쳤고 잠시 멈칫거리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건물주분이 대뜸 저에게 키스를 하더니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발버둥을 쳐보기도 했지만 힘에 못 이겨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건물주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 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처음에만 거부를 했을 뿐이고 건물주의 카드로 그동안 못 샀던 제 물건들도 사고 밀린 빚도 갚고 하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히려 전보다 좋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는 점점 건물주에게 관심과 마음이 생겨왔고 저도 점점 즐기고 있었기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은 사라졌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저는 현실적인 좋은 선택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가끔씩 남편이 없는 시간에 밤낮 가릴 거 없이 건물주는 저를 찾아왔죠. 저도 그런 건물주분이 점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크게 내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이후에 집을 내놓는 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관계를 3달가량을 몰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건물주가 며칠 동안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길래 무슨 일이지 싶었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어서 이렇게 관계가 끝나는 게 다행인 건가 싶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는 마트를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4층에서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와 건물주가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 비슷한 느낌도 들고 너무 분하고 놀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찍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저번에는 아랫집 여자와는 끝난 사이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다시 저 여자를 만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갖고 놀았다는 생각과 저런 남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조금은 마음을 주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괘씸한 마음에 건물주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찍어서 몰래 저장해두었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건물주 와이프 번호를 알아낸 후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주 와이프 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솔직하게 사실을 말한 뒤에 이 집에서 당장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저한테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주가 성욕이 많은 편이라서 결혼 전부터 여자만 보면 환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돈을 이용해서 자기 건물에 사는 많은 여자들에게 접근을 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라고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사모님에게 사과를 드리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다행히 사모님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도록 전셋값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주고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요즘 세상에 전셋집 괜찮은데 구하기 힘드니 이사할 곳 최대한 빨리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쩌면 사모님에게는
불륜녀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자진해서 사실대로 말해주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라 주기적으로 만났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한심했습니다. 사모님에게 들었는데 사실 그 건물주 아저씨가 이 모든 건물 주인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모든 건물들이 모두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본인이 건물주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다고 더 이상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진절이 나고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제 스스로가 멍청한 것 같고 남편에게도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던 남편과 저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신 사모님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4층 살았던 그 20대 후반 여자는 사모님에 의해 현재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스폰서 얘기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파혼을 당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불쾌한 감정이 남았는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불건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 마음 편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남편에게 더 잘할 생각이고 돈 하나 때문에 2번 다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됐고요. 4살 6개월 남매를 두고 있어요. 미혼모인 신우는 늘 제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불만을 표출했어요. 대화를 해도 평행선을 달릴 뿐 해결이 안 났습니다. 서로 갈등에 골만 깊어질 뿐이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신우는 임신 중이었어요. 애 아빠는 잠수 타버려서 혼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레를 전공하고 유학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애를 가졌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애를 지우라고 했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 되더라도 꼭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만삭이 다가오니 말을 싹 바꿔 아이를 본인 오빠인 제 남편 보고 책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결혼 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신우 아직 시집도 못 가는데 애 딸린 여자 달가워하는 남자도 없으니 아가씨의 아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자고요. 당연히 저는 아가씨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랑 동갑이잖아. 그리고 모두가 말릴 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었다며 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다가 신우 출산일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신우 남편 저 이렇게 시댁에 모여서 밥을 먹고 거실에서 의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버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아빠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여기서 시아버님이 좀 열이 받으셨는지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집이 개판 5분 전이라고 족보까지 개족보 만들라 그러냐? 왜 내 호적에 올려? 알겠어 그럼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게. 뭐 네 마누라랑 상의는? 하고 이딴 말 짓거리는 거야. 아가야 네가 그러자고 허락했어? 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허락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는 여보 내가 이놈의 새끼 대학 보내지 말자 그랬지. 등록금 준 걸로 뭐 했냐? 통 쌌어. 통 싸서 대가리에 채워 넣은 거야. 너는 스키야 아빠한테 이런 말 할 거면 혈압약이라도 한 통 사갖고 와서 먹이면서 해야지 아빠 죽이려고 작정했어? 하시면서 부들부들 거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옆에서 아우 여보 안 그래도 혈압도 안 좋은데 좀 조용히 좀 말씀하세요. 라고 말리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왜 그래? 야 이 새끼야 나도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셔서 부모 없는데 그럼 나도 일양해라. 나도 이 호적에 올려서 네가 키워. 콩가루도 아니고 이게 뭐야.
비싼 돈 들여서 자식 키워놨더니 이들이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남편은 아버님이 이렇게 핏대를 세워 말씀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아니, 아빠 그럼 얘 네 온몸 만들 거야? 아빠 정말 너무한다. 얘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 중목을 잡으시며 아이고 우리 아드님 자랑스럽게 말하시네요. 네 마누라가 무슨 죄냐? 네가 지금 네 마누라 앞에서 여동생을 감싸고 돌아. 야, 이 철없는 거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우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정말 너무해. 너무한다고 하면서 소리소리 질러댔어요. 아버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야, 너 어디서 질질 짜고 난리야? 내가 그래서 너애 가졌을 때 지우라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네 새언니랑 너랑 동갑이야. 네 새언니가 부모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 남편을 보고 내가 아직도 사돈 보기 미안한데 뭐 처가에 이 소리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이 모르셔요. 말 안 했어라고 하니까 말했으면 내가 더 후적해서 파고 입양 보냈어. 너 네 마누라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래서 남자놈들은 입 닥치고 집에 돈만 갖다 줘야 돼. 너는 네 마누라 앞에서 대가리 확 쳐박고 살아.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아주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신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네 자식 네가 키워. 네 호적에 올려서 네가 키워. 시집을 가든 못 가든 난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다 책임져. 한 번만 더 입양 소리 했다가는 누구 아빠 농약 먹고 형 냄새 맡으려니깐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가 책임져야지. 오빠가 책임지기로 했잖아. 오빠가 책임져. 오빠가 책임지라고. 오빠 때문에 가진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남편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가진 거라니? 라고 말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입양해서 오빠가 키워. 신우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며 지칠 때까지 울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거리더니 아버님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던 중에 양수가 터졌고 신우는 예정일보다 조금 더 일찍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다행히 산모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신우가 굳이 저희 남편한테 오빠가 옆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연차까지 내서 신우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줬네요. 출산하고 산후조리 제가 다 해줬어요. 시댁에선 조리원 보내자고 했는데 아가씨가 굳이 저한테 조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아기 아빠도 옆에 없는데 조리원에 있으면 편하긴 해도 우울증만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집에서 조리해주면 안 될까? 나도 도울게라고 했고요. 거절하기도 그렇고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신혼집에 데려와서 한 달 동안 미역국도 끓여주고 사골도 끓여주고 열심히 챙겨줬어요. 신우가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기간 내내 남편은 회식도 빠져가면서 집에 일찍 들어와 아이를 씻기고 신우를 챙기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혼자 조리해주는 게 힘들까봐 그런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꼭 본인 아내 출산하고 도와주는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아기에게 눈을 못 뜨는 아가씨를 보니 그래도 모성애는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본인 오빠한테 입양하라고 할 일은 없겠구나 해서 말이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 남편에게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다만 신우는 아주 결심이라도 한 듯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제 남편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하인처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물 한 잔도 본인 손으로 따라 마시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애 낳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하나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도를 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만 참자 생각하면서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해줬고 신우는 다시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시어머님 직장 다니면서 시할머니 모시고 기 맞추시면서 엄청 고생하셨다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수발되느라 친정이 같은 지역인데도 주말에 친정 한 번 못 갔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기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허나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면이 전혀 없으셨어요. 저 첫애 임신했을 때 아들을 원하실까봐 부담스러웠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본인은 좋다 하시면서 몸조리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첫 임신 소식을 듣고 신우는 원래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 하는 거 알죠? 제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돼 있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더이다.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집안이 대를 이었다고 하지 않나요? 딸이 낳은 아들인데 대를 본인 아들이 이었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낳은 아들은 대를 잇는 게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를 보고는 이상한 웃음을 짓더군요. 그때 남편 놈이 옆에서 한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한 말이겠지. 뭘 그런 말을 신경 쓰고 있어? 요즘 시대의 남녀 구분이 어디 있어? 라고 오히려 신우를 두둔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신랑이랑 거실에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가 신랑 다리를 갑자기 발로 차면서 와 진짜 보자 하니까 열받네.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안 앉아있는데 앉아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둘째 만사 때라서 앉아있기도 힘들 때였거든요. 그걸 보던 아버님이 화가 나서 야 진짜 미쳤나? 어디 새언니 앞에서 야하면서 소리를 지르냐?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또 펑펑 울면서 저를 쏘아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애 아빠가 임신 초기부터 만사 때까지 이렇게 항상 옆에 있어줘서요. 그러더니 제 남편을 보면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제 남편한테는 오빠 진짜 하다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어. 오빠 보는 눈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너는 왜 네 새언니 못 잡아먹어서 4번 안달이야. 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하면서 뭐라 하셨고요. 남편 또한 시부모님과 함께 신우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한심하게도 아무 말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 놈에게 뭐라고 좀 해보라고 눈치를 줘도 계속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아무도 자기 편에 들지 않으니 답답했는지 오빠 말해봐. 전현이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굴 때 오빠가 뭐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전현이라는 이혼하면 끝이지만 나는 오빠 핏줄이잖아. 나한테 전현이 저렇게 쏘아보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자 눈을 내리깔고 뿜뻑뿜뻑만 하던 남편놈이 드디어 고개를 들더니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 쏘아보는 건 좀 너무했다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는 그날 집에 와서 사내만에 대판 싸웠고요. 신우와 남편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게 너무 분해서 그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우와 남편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어요.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신우 편 붙어드는 남편 놈에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행사에 한 번 빠진 적 없었고 명절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들었고 제사 때도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함께 잠보고 음식 만들었거든요. 명절 제사 비용 저희가 대부분 부담했고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두둑하게 없는 형편에 용돈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매번 시댁에 가면 욕만 먹으니 시부모님도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며칠 뒤가 아버님 생신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전날 당직이어서 밤을 새우고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머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니 밤새고 와서 힘드니 재촉하지 말고 자다 오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전화하셔서는 생일이야 내년 오는 거니까 그냥 저녁 늦게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하셨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녁 늦게 밥만 먹고 오기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기 분유 먹이고 서둘러 준비한 뒤에 꾸벅꾸벅 조는 남편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시댁에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오빠랑 언니 아침 못 먹고 일찍 올 줄 알고 김밥 사놨어요. 생각보다 늦게 왔지만 오전에는 왔으니까 봐줄게요. 시아버지 생신을 본인 친아빠 생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신경 쓰면 어디가 덧나요? 본인 친아빠였으면 전날에 먼저 왔을 거 아니가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도 또 눈만 꼼뻑꼼뻑 떴다 감았다 하고 있더군요.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님만 너는 꼭 내 생일날에도 이렇게 네 새언니한테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냐? 너는 내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준 적 있어?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셨지만 신우랑 번번이 부딪히니 가급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신우와 사이가 안 좋으니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군요. 신우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리고 신우가 성격이 욱해서 그렇지 뒤끝도 없고 심성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신우가 시집갈 때만 기다린 게 6년이고요. 내년이면 40인데 이젠 신우가 언제 결혼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애딸린 성격 괴팍한 이혼녀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여러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 기본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전화통화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생신 같은 행사는 다 참석했어요. 용돈도 그때마다 드렸고요.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보자 하니까 라고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참견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래서 결혼했을 때 분가시키지 말고 지레 처박아뒀어야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그렇다 쳐도 저 마지막 말에 정이 뚝 떨어져서 이젠 정말 신우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적당히 하세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신우라고 그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가씨 저보다 아랫사람인 거 알죠? 아가씨가 무슨 시어머니예요? 진짜 아가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아가씨 때문에 아가씨 오빠랑 이혼했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혼하세요. 제발 우리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애들은 데리고 가시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줄게요. 와 진짜 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 오자마자 통화 내용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제 전화는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본인 아내가 본인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신랑놈한테 더 화가 나서 엄청 소화되면서 아가씨한테 그만 좀 나 괴롭히라고 말 좀 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신우 문제 말고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신나는 늘 시댁에서 저런이 집에서는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알아서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해줘라 저게 해줘라 얘기하면 육아와 살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통화 내용까지 들려줬으니 남편이 적어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놈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너 진짜 무섭다. 이거 녹음까지 한 거야? 너 나랑 내 동생 사이 떼어놓으려고
아예 작정한 거야. 얘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어? 너도 둘 키워봐서 알잖아.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나랑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 그런데 얘는 오죽하겠어?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니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이해심 없는 너라는 못 살겠어. 나 오늘부터 본가에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하더니만 짐을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울면서 시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본인 아들놈 집에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시부모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집에 와서 당장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빌려고 하니까 신우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마누라랑도 자식 버리고 본인 여동생을 챙기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고 신우 역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더군요. 친정에 아이 둘을 잠시 맡기고 시댁 애 갔더니 본인들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의 아이가 빨간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 놈이 어디에 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장소가 없었어요. 친정에는 아이를 하루만 더 맡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내내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직장에 찾아갔더니 남편이 오전 반차를 써서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잠도 못 자게 뻔해서 남편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내내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이 출근할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이 되니 회사 정문으로 남편 놈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남편 놈에게 따지려다가 순간 남편 차 내비게이션에 남편과 신우가 숨어있는 장소의 주소가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의 차 스페어키로 남편 회사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살폈어요. 허나 집과 회사 말고는 그동안의 정보들이 다 지워지고 없더군요. 마치 제가 몰래 내비게이션을 살펴볼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블랙박스도 살펴봤지만 내리기 직전에 모든 정보를 지웠는지 아무것도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행동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결국 저는 차 렌트 업체에서 경차 한 대를 렌트를 했고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숨어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끼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하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 놈은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우랑 생활하는구나 싶어서 신우 머리채라도 잡고 남편 놈 싸대기라도 때릴 생각으로 남편 2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도 따라 내렸어요.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끼어서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남편 놈을 따라 신발을 벗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바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한 모텔방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 방인 것 같았어요.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 배달원이 그 방에 피자를 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다고 받은 다음에 보냈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길래 배달이오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깔았어요. 문 앞에 놓고 문자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온갖 성질을 내면서 남편 놈이 말하면서 바로 문을 열더군요. 저는 그 열린 문 사이로 바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남편 놈 싸대기라도 갈기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남편 놈이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부의 침대 위를 봤더니 신우가 이불로 몸을 가린 채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이 뭐야? 라고 물으니 뭐긴 뭐야. 피자 먹으려고 시켰어. 누가 그걸 물었어? 너는 왜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고 저녀는 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갑자기 신우라는 여자가 미친 듯이 막 웃어대더니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라는 겁니다. 뭘 눈치 못했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내 자식이 왜 우리 치태를 이었다고 한 건지 아직 몰라? 내 자식이 네 남편 자식이야 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 놈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더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신우 입을 연신 막아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놈과 신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바로 시댁 어른들께 전송하면서 모텔 주소와 호수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안 하실까봐 전화까지 걸어서 카톡 지금 좀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 놈이란 신우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핸드폰을 결국 뺏고 던져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방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시부모님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내가 지금 이 영상 바로 남편 회사에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어줬는데 시부모님이 들이닥친 걸 알았는지 양심은 있는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더라고요. 아가씨가 변명이라고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오해야. 오빠가 일찍 퇴근할 줄 모르고 씻고 바로 옷 입기 귀찮아서 자고 있었는데 오빠가 일찍 퇴근했더라고. 난 계속 자고 있었고 오빠는 나 깰까봐 조용히 씻고 나오는 중이었는데 새언니가 들이닥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당당하면 너네 핸드폰 내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죽어도 핸드폰은 못 내놓는답니다. 차라리 죽이랍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저는 친정집에서 혼자 지내는 중이에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시부모님 제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제가 오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